돈, 세계 어느 곳에서든 즐길 수 있는 휴가, 화려한 삶.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백만장자에게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순간은 찾아오는 법이다. 레스토랑 황궁의 홀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손님들의 샴페인 잔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라이브 음악은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지우는 바 카운터에 서서 또 다른 비즈니스 파트너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다. 박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45세는 진정한 힘이 넘치는 나이죠. 식품 매장 체인 사장인 김상철 씨가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지우는 따뜻한 말에 기분 좋은 온기를 느끼며 미소 지었다. 멈출 수는 없죠. 멈추는 순간 인생은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요. 황금 같은 말이군요. 상철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자, 주인공을 위하여. 그들은 잔을 부딪혔고 지우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손님들을 살폈다. 이곳에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 즉 친척, 어린 시절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 저녁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와주었다. 지우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 7개의 레스토랑 체인, 안정적인 수입, 비즈니스계에서의 존경, 성공한 인생이었다. 그의 시선이 홀을 훑다가 유진에게 멈췄다. 그의 아내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홀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와 날씬한 몸매를 가진 30대의 미인인 그녀는 항상 주목의 중심에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젖히고 웃으며 웨이터에게 또 다른 샴페인 잔을 달라고 손을 뻗었다. 지후는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 저녁에만 벌써 몇 잔째인가? 5잔, 6잔? 그는 세는 것을 멈췄다. 유진은 최근 들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예전에는 더 절제할 줄 알았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 그녀는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많이 냈다. 그녀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말다툼으로 끝났다. 잠시만요. 지우는 상철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내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그를 보고 활짝 웃었다. 자기야,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춤춰. 그녀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보, 이제 그만 마시는 게 어때? 지훈이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그녀의 샴페인 잔을 뺏으려 했지만 유진은 손을 뿌리쳤다. 싫어, 자기야.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 재미없게 굴지 마. 그녀는 웃으며 잔에 든 것을 단숨에 비우고는 빈잔을 보란 듯이 보여주었다. 유진, 당신 너무 많이 마셨어. 지훈이 끈질기게 반복하며 속에서 짜증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야말로 너무 통제하려고 해. 그녀가 쏘아붙이자 눈이 불만으로 번뜩였다. 좀 편하게 있어. 다들 즐거운데 당신만 죽상이야. 난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 내 걱정은 할 필요 없어. 나도 어른이야. 유진이 잘라 말하고는 친구들에게 돌아섰다. 얘들아, 한 잔 더 하자. 지우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다. 지금은 소란을 피울 때도 장소도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옆으로 비켜섰다. 즐기게 놔두자. 어차피 대화는 안 될 테니까. 평소처럼. 저녁은 계속되었다. 웨이터들이 안주를 날랐다. 사회자는 게임을 진행했다. 지우는 손님들과 대화하고 선물과 따뜻한 말에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술을 계속 마시며 너무 크게 웃는 유진을 곁눈질로 살폈다. 지훈아,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민준이 다가왔다. 응, 괜찮아. 지훈은 거짓말을 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파티는 성공적이네. 민준이 홀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열다니 정말 잘했어. 황궁은 네 최고의 레스토랑이야. 고맙다 민준아.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그런데 유진 씨는 괜찮은 거지?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지우는 경계했다. 왜 물어봐?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그래. 지우는 가장 친한 친구와도
아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손을 내저었다. 축하하는 날이잖아.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들어줄 준비 돼 있는 거 알지? 민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아. 고마워.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돌아갔다. 지훈은 그를 눈으로 뺐다가 다시 유진을 보았다. 그녀는 손님들과 활기차게 대화하며 몸짓을 하고 웃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지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사업에서 그를 실망시킨 적 없는 이 내면의 직감은 지금도 그를 속이지 않을 것 같았다. 30분이 더 지났다. 사회자가 댄스 경연을 알리자 손님들이 홀 중앙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지훈이 생일 축하를 위해 특별히 오신 박삼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유진이 민준과 무언가 속삭이는 것을 곁눈질로 보았다. 그들은 홀 출구 근처에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이 지훈에게는 이상해 보였다. 잠시만요, 삼촌.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도시의 새로운 소식에 대한 친척의 이야기를 중단시켰다. 물론이지. 박삼촌이 손을 흔들었다. 지훈은 출구로 향했지만 다가가지 못했다. 유진과 민주는 이미 문 밖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는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신선한 공기를 쐬러 나간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왜 함께? 지우는 망설이며 서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1분이 지났다. 2분, 3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젠장. 그는 중얼거리며 출구로 향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지훈은 벽을 따라 걸으며 귀를 기울였다.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왼쪽에는 직원용 공간이 있었다. 그는 화장실 문 앞에 멈춰 섰다. 안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성의 웃음소리, 유진의 목소리,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우는 손잡이에 손을 얹고 서서 문을 열 용기를 내지 못했다. 내면의 목소리는 그러지 말라고, 그냥 돌아서서 홀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소리쳤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손은 이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문이 활짝 열렸다. 그가 본 광경은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유진은 벽에 기대어 있었고 드레스는 들춰져 있었으며 립스틱은 번져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마주 보고 서서 그녀의 엉덩이에 손을 얹고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둘 다 얼어붙어 돌아보았다. 시간이 멈췄다. 지훈은 움직일 수 없는 채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생각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꿈일 거야. 그냥 꿈이야.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아내,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생일에 당한 배신. 지훈아. 유진이 드레스를 급히 내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지훈의 내면에서 무언가 폭발했다. 그는 달려들어 민준의 셔츠 멱살을 잡고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퍽 피가 튀었다. 민준은 코를 잡고 세면대 쪽으로 날아갔다. 지훈 씨, 그만해요. 뭐 하는 거예요? 유진이 그들 사이로 끼어들며 소리쳤다. 그녀는 남편의 팔에 매달려 그를 떼어내려 했다. 이런 개 같은. 지훈이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보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아내를 옆으로 밀쳤고 그녀는 타일벽에 등을 부딪혔다. 너, 내 아내랑 잔 지 얼마나 됐어? 민주는 냅킨으로 코를 누른 채 침묵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렀다. 그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았다. 내가 물었잖아.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서며 소리쳤다. 지훈 씨,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유진이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가 말을 끊었다. 닥쳐.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마. 지훈의 눈에는 분노와 고통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배신. 가장 가까운 두 사람에게서 당한 가장 비열한 배신. 그는 돌아서서 화장실을 뛰쳐나갔고 문을 너무 세게 닫아 벽이 흔들렸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멈춰섰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빴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손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해서는 안 됐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보안팀장 번호를 눌렀다. 최 팀장, 지금 당장 나한테 와.
화장실 앞 복도야. 목소리는 무겁고 멀게 들렸다. 1분 후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이 나타났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화장실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어. 뒷문으로 조용히 내보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최 팀장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 뒤로 사라졌다. 지우는 희미한 목소리와 발소리를 들었다. 문이 열리고 경호원이 민준과 유진을 데리고 나왔다. 민준은 여전히 코를 잡고 있었고 셔츠는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옆에서 걸었다. 지후는 그들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등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숨을 내쉬고 홀로 돌아왔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손님들은 웃고 춤을 추고 있었다. 아무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지우는 바로 가서 위스키를 더블로 주문했다. 단숨에 마시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목구멍에 타는 듯한 느낌이 가슴에 타는 듯한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지훈아,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그의 누나 지혜가 다가왔다. 괜찮아.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손님도 많고 감정도 복받치고 이해해. 필요하면 좀 쉬어. 우린 여기서 알아서 할게. 그녀는 미소 짓고 자기 테이블로 돌아갔다. 지우는 빈잔을 쥔 채 바에 서 있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소리치고 접시를 깨고 모든 손님을 내쫓고 혼자 남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성공한 레스토랑 체인의 오너이자 존경받는 사람, 이 파티의 주인이었다. 그는 체면을 지켜야 했다. 저녁은 끝없이 이어졌다. 지후는 미소 짓고 감사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부서졌고 그는 이 밤이 지나면 인생이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지후는 밤의 도시를 운전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얼굴을 차가운 빛으로 비췄다. 그는 도로, 신호등, 다른 차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동 조종 장치처럼 운전했다. 눈앞에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화장실에 있던 유진과 민준. 그 장면은 마치 끝없는 반복 재생에 갇힌 것처럼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한 달, 두 달, 반년. 어쩌면 결혼 생활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지우는 최근 몇 달을 떠올렸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 짜증, 함께 저녁을 보내자고 제안할 때마다 늘어놓던 핑계들. 피곤해. 머리가 아파. 친구들 만나. 그녀는 실제로 민준과 몇 번이나 함께 있었을까? 차가 익숙한 거리로 접어들었다. 하얀 기둥이 있는 2층짜리 강남의 고급 빌라는 1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으로 그를 맞았다. 5년 전 유진과 결혼하면서 산 집이었다.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집. 지후는 엔진을 끄고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멈췄다.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유진이 집에 있다는 뜻이다. 그보다 먼저 돌아온 것이다. 아마 택시를 탔겠지. 지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짐을 싸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고 있을까?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열쇠가 조용한 딸깍 소리를 내며 자물쇠에서 돌아갔다. 현관은 조용했다. 지후는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평범한 저녁, 퇴근 후 평범한 귀가. 단지 이 저녁에는 평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빼면 그는 복도를 지나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갔다. 계단을 오르면서 발밑에서 나무가 조용히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다. 분노, 고통, 배신감, 모든 것이 뒤섞여 가슴속에 무거운 덩어리를 이루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방 안에는 누군가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지우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스위치를 켰다. 유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팔로 자신을 감싸고 있었다.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으며 눈은 눈물로 붉어져 있었다. 남편을 보자 그녀는 움찔하며 일어섰다. 지훈 씨.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꼼짝도 않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입술이 떨리고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기야, 미안해. 그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실수였어. 내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 지훈은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빼고 한 걸음 물러섰다. 실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내 친구랑 화장실에서 붙어 먹는 걸 내가 봤는데 그걸 실수라고 말하는 거야? 지훈 씨, 나는 조용히 해. 그가 폭발하자 유진은 움찔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창가로가 진정하려 애썼다. 숨이 가쁘고 불규칙했다. 주먹이 쥐어졌다 펴졌다 했다. 유진은 바닥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얼마나 됐어? 지훈이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뭐가? 민준이랑 잔지 얼마나 됐냐고? 그가 고개를 돌리며 반복했다. 그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눈을 내리깔고 침묵했다. 대답해. 2달. 그녀가 속삭였다. 2달 전에 시작됐어. 2달. 지훈이 씁쓸하게 비웃으며 반복했다. 2달 동안 내 얼굴에 대고 거짓말하고 나한테 키스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랍장으로 다가가 맨 위 서랍을 거칠게 열고 옷가지를 꺼냈다. 지훈 씨, 뭐 하는 거야? 유진이 겁에 질려 바닥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당신 짐 싸는 거야. 그가 침대 위로 블라우스를 던지며 차갑게 대답했다. 설마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내가 당신을 여기 머물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잠깐만. 그녀가 다시 손을 잡으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제발, 만회할 기회를 줘. 만회?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뭘 만회하겠다는 거야, 유진? 내가 내 눈으로 본 걸 어떻게 만회할 건데? 나도 모르겠지만 노력해 볼게. 그녀는 울면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기회를 줘. 단 한 번만. 지우는 그녀를 밀쳐냈고 그녀는 침대 쪽으로 비틀거렸다.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네, 변덕을 너무 오래 참아줬어. 술주정, 싸움, 내 그 무례함까지. 내가 널 사랑했기 때문에 참았어. 그런데 넌? 그는 말을 멈추고 턱을 꽉 깨물었다. 유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팔로 자신을 감싸고 있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녀가 속삭였다. 감히 지훈이 속삭였다. 감히 그 말을 입에 담지 마. 너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어. 하지만 사실이야. 당신을 사랑해. 민준이랑 있었던 일은 실수였어. 어리석고 끔찍한 실수. 실수는 실수로 컵을 깨거나 우유 사는 걸 잊어버렸을 때 쓰는 말이야. 네가 한 짓은 배신이야. 2달 동안 계속된 가장 비열한 배신. 유진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침묵했다. 지훈은 옷장으로 가서 그녀의 물건들, 드레스, 블라우스, 바지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침대 위에 던졌다. 내일 당장 내 집에서 내 발을 빼.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난 어디로 가?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경멸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민준한테 가든지 내 친구들한테 가든지 상관없어. 지훈 씨, 제발.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러지 마.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한텐 아무도 없어. 진작에 생각했어야지. 제발. 그녀는 무릎으로 그에게 기어가며 손을 뻗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뭐든지. 원한다면 술도 끊을게. 원한다면 친구들도 다시는 안 만날게.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다. 술 끊을게. 다 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카리나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계속 변명했다. 술. 그는 비웃었다. 모든 걸 술 탓으로 돌리려는 거야? 진심으로. 취했었어. 내가 뭘 하는지 몰랐다고. 거짓말. 지훈이 잘라 말했다. 넌 네가 뭘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어. 2달은 술이 아니라 선택이야.
내 선택. 유진은 카펫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지훈은 그녀 위에 서서 내면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우는 것을 느꼈다. 한때 사랑에 빠졌던 그 소녀에 대한 연민과 그녀가 되어버린 그 여자에 대한 증오. 일어나. 그가 차갑게 말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마스카라는 검은 얼룩으로 번져 있었다. 아침까지 시간을 줄게. 지훈이 계속했다.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경비 부를 거야.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그녀가 속삭였다. 할 수 있고 할 거야. 그는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다. 지훈 씨. 유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가지 마. 이야기 좀 해. 다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할 건 없어. 그는 문가에 멈춰서서 돌아보지 않았다. 내 집에 창녀는 용납 못해. 내일이면 넌 여기 없을 거야. 그는 침실을 나와 문을 닫았다. 등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유진이 벽에 무언가를 던진 것이다. 지훈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실로 들어갔다. 바로 가서 위스키를 따르고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또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 그는 안락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침묵이 귀를 짓눌렀다. 위층 어딘가에서 유진이 울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결혼, 사랑, 신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함께한 5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지우는 새벽까지 안락 의자에 앉아 위스키 병을 비웠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일어나 침실로 올라갔다. 유진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잠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를 보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는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지우는 옷을 갈아입고 휴대폰과 서류 가방을 챙겨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집을 나와 차에 탔다. 시동을 걸고 사무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 씨, 좋은 아침입니다.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다. 사장님, 이렇게 일찍이요? 비서가 놀랐다. 잘 들어요. 오늘 점심때까지 우리 집으로 와요. 집에 유진 씨가 있을 겁니다. 짐 싸서 나가는 것 좀 확인해줘요. 그게 다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덧붙였다. 만약 저항하면 경비 불러요. 강제로 끌어내게 해요. 알겠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조수석에 놓았다. 창밖으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가게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 평범한 하루. 단지 지훈에게 이날은 새로운 삶의 첫날이 되었다는 것만 빼면 유진 없는 삶.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지훈은 일과 협상에 머리를 파묻고 마치 그 속에서 익사하려는 듯 했다. 사무실은 그의 피난처가 되었다. 여기에는 유진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여기에는 숫자, 계약, 개발 계획만이 존재했다. 그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했다. 집은 잠자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비서 서주는 걱정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그는 지훈이 살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지훈 사장님은 동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침묵했다. 사장님, 이강민 부사장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서준이 서류 폴더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오며 보고했다. 새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 언제 만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황궁으로 오라고 해. 지훈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모레 재판이 있다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고 끄덕였다. 알고 있어. 서류는 다 준비됐나? 네,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좋아. 서준이 나갔고 지훈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재판, 그의 결혼 생활의 공식적인 끝. 그는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신 공허함만을 느꼈다. 침묵이 찾아올 때마다 눈앞에 그 장면이 떠올랐다. 화장실에 있던 유진과 민준.
그러면 그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 전화, 무엇이든 붙잡았다. 이 한 달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그는 8번째 레스토랑 개점을 위해 대형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협상은 힘들었다. 투자자는 의심했고 보증을 요구했지만 지우는 단호했다. 그는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공급업체와 만나고 적절한 장소를 찾았고 마침내 성공했다. 그날 저녁 그는 황궁에서 이강민 부사장을 만났다. 투자자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레드 와인 한 잔을 음미하고 있었다. 박 사장님.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지훈이 그의 단단한 손을 잡고 맞은편에 앉았다. 서류는 검토했습니다. 투자자가 태블릿을 꺼내며 시작했다. 프로젝트가 인상적이더군요. 정말 시내 중심가에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십니까? 그곳 임대료는 천문학적일 텐데요. 계획 중입니다. 심지어 장소도 이미 찾았습니다. 300제곱미터, 1층, 극장 옆입니다. 지훈이 테이블 위에 건물 평면도를 펼쳤다. 이강민 부사장은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평면도를 주의 깊게 살폈다. 콘셉트가 흥미롭군요. 이탈리안 요리, 오픈 키친, 와인바. 하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200억 원 정도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비로 50%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 투자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건 100억 원입니다. 확실합니까? 물론입니다. 지훈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강민 부사장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박지훈 사장님, 당신은 저를 계속 놀라게 하는군요. 그는 악수를 청했다.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훈은 악수를 하고 비웃었다. 자원이 생기더군요. 때로는 나쁜 상황을 성장을 위해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현명한 말씀입니다. 투자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합의된 것으로 하죠. 다음 주에 서류에 서명합시다. 좋습니다. 그들은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와인을 한 잔씩 마신 후 이강민 부사장은 떠났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테이블에 남아 있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행인들은 우산 아래로 몸을 숨기려 서둘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열었다. 유진과의 결혼식 사진. 그는 몇 초간 그것을 바라보다가 삭제했다. 영원히. 다음 날은 회의, 전화, 미팅 등 업무적인 일상으로 지나갔다. 지우는 과거로 돌아갈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저녁에 그는 늦게 집에 돌아와 대충 무언가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이리저리 뒤척이고 천장을 바라보고 잠들려 애썼지만 눈앞에는 그들의 첫 데이트, 프러포즈, 결혼식, 그리고 화장실에서의 그 장면들이 떠올랐다. 그는 다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돌아와 아침까지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다. 재판날이 되었다. 지우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흰색 셔츠,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은 퇴랬지만 시선은 단호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변호사 이병헌 씨가 법원 건물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은발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지훈 씨. 그가 의뢰인의 손을 잡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류는 완벽하고 증인들도 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합니다. 지훈이 짧게 대답했다. 그들은 법정으로 올라갔다. 유진은 이미 변호사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살이 빠졌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며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다. 지훈을 보자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지훈의 변호사가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불륜, 부부의 의무 위반, 정신적 피해. 그는 증인들의 증언을 인용하며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사실을 제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병헌 변호사가 말했다.
제 의뢰인은 피고가 공동재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완전한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모든 자산은 혼인 전 또는 혼인 기간 중 원고의 자금으로만 취득되었습니다. 유진의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의 주장은 약했다. 유진은 실제로 지난 3년간 일하지 않았고 남편의 돈으로 생활했으며 자신의 수입은 전혀 없었다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판사가 유진에게 물었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침묵했다. 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요. 유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더 할 말 없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평의를 위해 퇴장했다. 20분이 지났다. 지우는 앞만 바라보며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유진은 때때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판사가 돌아와 판결을 선고했다. 혼인은 해소되었다. 모든 재산은 지훈에게 귀속된다. 유진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결혼 2주년 기념일 선물로 준 자동차까지도 반환해야 했다. 재판을 마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다. 지훈이 일어나 법정을 나갔다. 유진이 출구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정말 쪼잔하군요. 그녀가 전 남편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지훈이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너 같은 것들은 그냥 깔개나 될 뿐이야. 유진은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지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훈은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이병헌 변호사가 차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박지훈 씨.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문을 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지훈이 운전석에 앉았다. 변호사가 조수석에 앉자 그들은 출발했다. 지훈은 차를 운전하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유진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 운전대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숨이 막혔다. 지훈은 숨을 쉬려고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폐가 말을 듣지 않았다. 박지훈 씨, 왜 그러세요? 이병헌 변호사가 운전대를 잡고 차를 갓길에 세우며 소리쳤다. 지훈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주변 세상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고통과 어둠뿐이었다. 그는 좌석에 기대었고 눈이 감겼다. 박지훈 씨,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변호사가 그의 뺨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지만 지훈은 반응이 없었다. 이병헌 변호사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네, 긴급 상황입니다. 남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지훈을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병헌 변호사는 차를 타고 뒤따라갔다. 병원에서 지훈은 즉시 검사를 받았다. 의사들이 복도를 서성이고 간호사들이 무언가 의논하고 이동 침대가 지나갔다. 이병헌 변호사는 복도에 앉아 초조하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이 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50대쯤 되어 보이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이분과 함께 오셨습니까? 그가 이병헌 변호사에게 물었다. 네, 제가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이병헌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갔다. 지훈은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박지훈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지훈이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었죠? 의식을 잃으셨어요. 운전 중에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다행이었죠. 의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박지훈 씨, 그가 심각하게 말을 시작했다. 저희가 심각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지훈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의사가 손짓으로 제지했다. 누워 계세요. 저희가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훈이 요구했다. 의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암입니다. 사기입니다. 전이도 되었습니다. 침묵. 지훈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의사를 쳐다보았다. 말들이 마치 의식에 도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가 속삭였다. 병이 너무 많이 진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가 눈을 내리깔았다. 이제 살 날이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건강했어요. 컨디션도 아주 좋았다고요. 초기 단계의 암은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보통 너무 늦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나 화학요법 같은 방법이 있어야죠. 뭔가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종양은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간과 뇌로 전이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치료를 하든 결과 없이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훈은 침묵했다. 7일, 단 7일. 그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이룬 모든 것, 모든 계획,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혼자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하고 병실을 나갔다. 이병헌 변호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창가에 서 있었다. 지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다. 몇 분 후 그는 링거를 뽑고 침대에서 일어섰다. 박지훈 씨, 여기 계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그를 막으려 했다. 아니요. 지훈은 옷을 입고 출구로 향했다. 저는 갑니다. 의사들의 선고를 들은 백만장자는 말없이 병원을 나와 행인들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길을 가리지 않고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그를 피해 지나가고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생각의 파편들이 맴돌며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7일, 단 7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생각했는데 오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숨이 가빠지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지훈은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멈춰서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행인들은 그에게 걱정스러운 시선을 던졌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대도시는 타인의 슬픔에 무관심하다. 그가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몰랐다. 1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맞은편 쇼핑센터 벽 옆에 더러운 재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하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은 흐리멍덩했다. 그 옆에는 낡은 점퍼와 낡은 운동화를 신은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더러운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울고 있었다. 지우는 눈을 뗄 수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광경에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잠시나마 자신의 고통을 잊게 했다. 여자가 그의 시선을 알아채고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가까이 다가오자 지훈은 술 냄새를 맡았다. 아저씨!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 아이 좀 사세요. 말도 잘 듣고 말썽도 안 부릴 거예요. 지훈은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움찔했다. 네? 뭐라고요? 그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되물었다. 사세요. 여자가 아이를 가리키며 끈질기게 반복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10만 원에 드릴게요. 아니, 5만 원, 3만 원. 당신 친딸을 팔겠다는 겁니까? 지우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달리 어떻게 하라고요? 여자가 쏘아붙였다. 먹을 것도 없고 빚은 산더미인데. 어차피 이 애는 길거리에서 인생 망칠 거예요. 지훈은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다. 눈물은 계속 뺨을 타고 흘렀지만 아이는 마치 자신의 삶이 온통 고통뿐이라는 것에 익숙해진 듯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름이 뭐니? 지훈이 아이 앞에 쭈그려 앉아 조용히 물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잿빛이었고 크고 무섭도록 텅 비어 있었다. 소희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희. 지훈이 반복했다. 예쁜 이름이네. 그는 여자를 보았다가 다시 아이를 보았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아마 진단에 대한 충격이었을 수도 있고 절망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발현된 인간성이었을 수도 있다. 그는 몰랐지만 이 아이를 이 여자와 함께 둘 수 없다는 것은 확실히 알았다.
지우는 지갑을 꺼내 여자에게 5만 원을 건넸다. 받고 가세요. 그가 차갑게 말했다. 여자는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움켜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떠났다. 딸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 지우는 아이와 단둘이 남았다. 소희는 같은 자리에 서서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나랑 같이 갈래? 그가 물었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손을 내밀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거리를 걸었다. 지훈은 아이를 변호사가 병원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로 데려갔다. 말없이 걸었다. 소희는 질문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그저 손을 꼭 잡고 옆에서 걸었다. 지훈은 차 문을 열고 아이가 뒷좌석에 오르는 것을 도왔다. 자신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를 보았다. 소희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했다. 무섭지 않니? 그가 물었다. 아니요. 아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왜? 더 나빠질 건 없으니까요. 그 말은 의사의 진단보다 더 강하게 지훈을 때렸다. 7살짜리 아이가 마치 인생의 가장 끔찍한 일을 이미 다 겪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고 집으로 향했다. 길은 20분 정도 걸렸다. 지훈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몇 번이고 거울을 쳐다보았다. 소희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집에 도착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아이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내려 기둥이 있는 하얀 저택을 바라보며 멈춰섰다. 아저씨 집이에요? 아이가 물었다. 그래. 지훈이 대답했다. 이제 내 집이기도 해.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에는 희망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얼굴에 통통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들을 맞았다. 사장님. 그녀가 두 손을 모았다.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네요. 아직 준비를. 그녀는 아이를 보고 말을 멈췄다. 아주머니, 이 아이 좀 먹여주세요. 지훈이 재킷을 벗으며 피곤하게 말했다. 가사도우미는 당황한 듯 그와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이제 내 아이예요. 지훈이 짧게 대답했다. 먹여주시고 배달 좀 시켜주세요. 필요한 건 다 주문해야 해요. 뭘 주문하라고요? 아주머니는 이해하지 못했다. 옷, 신발, 장난감. 이 나이대 아이들에게 또 뭐가 필요하죠? 그는 가사도우미를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말했다. 침구, 수건, 전부요. 하지만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그가 피곤하게 부탁했다.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희의 손을 잡았다. 이리 오 나가야 내가 밥 줄게. 아이는 순순히 그녀를 따라 부엌으로 갔다. 지우는 그들을 눈으로 캤다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서 침실 문을 닫았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일어난 모든 일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진단, 7일, 죽음. 그는 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그러다 온몸이. 지우는 일어나 침실 구석에 있는 바로 가서 위스키를 따랐다.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또 술이 목을 태웠지만 위안을 주지는 못했다. 내면의 고통은 더 심해질 뿐이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는 평생 일하고 건설하고 성공을 이루었고 아무도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였다. 45세의 죽음. 지훈은 병을 움켜쥐고 벽에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위스키가 벽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젠장. 그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흐느낌이 가슴을 흔들었고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는 잃어버린 삶, 이루지 못한 꿈,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울었다. 유진의 배신, 무너진 결혼, 최근 몇 달간 그를 삼켜버린 공허함에 대해 울었다. 시간이 멈췄다.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바닥에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1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다. 창밖이 어두워졌다. 그는 일어나 손으로 얼굴을 닦고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응시하며 꼼짝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다.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해야 하지?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친구들에게 말해서 유언장을 써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 그 7일째가 올 때까지. 그는 잠들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꺼풀이 감길 때마다 선고를 내리는 의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7일.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평온을 주지 않았다. 지훈은 다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밤의 도시, 집들의 불빛, 가로등, 도로 위에 드문 차들을 바라보았다.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 사이 아주머니는 소희를 재우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2층 객실로 데려가 옷장에서 찾은 새 침구로 침대를 정리했다. 누렴 아가야. 가사도우미가 아이를 이불로 덮어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내일 새 옷 가져다 줄게. 공주님 같을 거야. 소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아주머니는 방을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서서 지훈 사장님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한숨을 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지훈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다. 목록을 훑어보았다. 어머니, 누나, 친구들, 파트너들.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말이 목에 걸렸다. 그는 다시 위스키를 따랐다.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며 마셨다. 술은 더 이상 타는 듯하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고통을 무디게 하고 현실을 덜 날카롭게 만들었다. 병이 비었다. 지훈은 2번째 병을 가져와 계속 마셨다. 주변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생각이 엉켰다. 그는 침대까지 가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쓰러졌다. 왜? 그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는데.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눈물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잠들 때까지 울었다. 악몽과 기억의 파편으로 가득 찬 무겁고 불안한 잠. 그리고 옆방에는 소희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훈의 침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변했다는 것을 생각했다. 몇 번째인지, 단지 이번에는 더 나은 쪽으로 변한 것인지, 더 나쁜 쪽으로 변한 것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밤은 끝없이 이어졌다. 지훈은 몇 번이고 깨어나 병을 움켜쥐고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옷을 입은 채 손에 빈 병을 든 채 침대에 가로로 누워 있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어질러진 방, 바닥에 유리 조각, 벽에 위스키 얼룩, 흩어진 물건들을 비추고 있었다. 새날이 시작되었지만 지훈에게는 끝에 하루 더 가까워진 날이었다. 아침은 지훈에게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을 안겨주었다. 그는 눈을 뜨고 초점을 맞추려 애썼다. 햇빛이 눈을 찔렀다. 입안은 바싹 마르고 온몸이 쑤셨다. 그는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 시계를 보았다. 10시 30분. 평소 이 시간이면 그는 이미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다. 지훈은 어제의 일을 떠올렸다. 진단, 소녀, 위스키병, 모든 것이 꿈, 곧 끝날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 잔인하고 무자비한 현실이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 1층으로 내려갔다. 집은 조용했다. 부엌에서만 어떤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조용한 식기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그곳으로 향했다. 부엌에는 소희가 앉아 있었다. 그녀 앞 테이블에는 약초 다발, 말린 잎, 뿌리, 꽃들이 놓여 있었다. 아이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분류하며 다른 더미에 쌓고 있었다. 옆에는 막자사발, 몇 개의 유리병, 뜨거운 물이 든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뭐 하는 거니? 지훈이 문가에 멈춰서서 물었다. 소희가 고개를 들었다. 잿빛 눈이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약 만들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약? 지우는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약? 아이는 일어나 가스레인지로 가서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컵에 따랐다. 거기에 빻은 약초 한 꼬집을 넣고 숟가락으로 저었다. 액체는 녹색 빛을 띠며 씁쓸한 향기를 풍기기 시작했다. 드세요. 그녀가 지훈에게 컵을 내밀었다. 이게 아저씨를 살려줄 거예요. 지훈은 컵을 들고 아이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건 아저씨 암을 치료해줄 약초 모음이에요. 날씨 이야기를 하듯 차분하게. 소희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컵이 손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어떻게 알았지?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의사가 그녀에게 말했을 리 없다. 아주머니도 몰랐다. 어떻게? 날 독살하려는 거니? 그는 컵 속의 탁한 액체를 보며 불신에 차물었다. 아저씨를 돕고 싶어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살고 싶으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내가 아픈 건 어떻게 알았어? 지우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소희가 가까이 다가와 작은 손을 들었다. 손바닥을 그의 가슴, 폐가 있는 곳에 댔다. 지우는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온기를 느꼈다. 이상하게 맥동하는 온기가 몸속 깊이 스며들었다. 저는 다 느껴요. 아이가 손을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 어둠이 있어요. 크고 검은 어둠. 그게 자라면서 아저씨를 죽이려고 하지만 막을 수 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지훈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알아요. 약초요?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는 약초꾼이셨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제가 특별하고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우는 아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건 미친 짓이다. 7살짜리 아이가 암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녀의 눈, 목소리에 있는 무언가가 믿게 만들었다. 어쩌면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의사들은 이미 선고를 내렸다. 7일.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그는 컵을 들어 내용물의 냄새를 맡았다. 냄새는 강하고 썼으며 희미한 민트 향과 정체 모를 무언가의 향이 섞여 있었다. 이걸 마셔야 한다고? 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시간을 엄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한 모금 마셨다. 액체가 목을 태우고 쓴 뒷맛을 남겼다. 그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컵이 빌 때까지 계속 마셨다. 정말 맛없네. 그가 컵을 테이블에 놓으며 투덜거렸다. 약은 항상 써요. 소희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효과는 있어요. 이게 효과가 없으면? 효과 있을 거예요. 1달이면 돼요. 1달 안에 나을 거예요. 1달? 지훈이 비웃었다. 의사들은 나한테 일주일 남았다고 했는데 의사들은 모든 걸 알지 못해요. 아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사진이랑 서류만 봐요. 하지만 저는 느껴요. 지우는 할 말을 잃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1시간 후 그는 사무실에 가려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차키를 꺼냈지만 소희가 현관에서 그의 길을 막았다. 안 돼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약을 제 시간에 맞춰 마셔야 하니까 집에 계셔야 해요. 하지만 나 일도 있고 미팅도 있는데. 지훈이 반박하기 시작했다. 살고 싶어요? 아니면 일하고 싶어요? 아이가 팔짱을 끼고 말을 가로막았다. 지훈은 그녀를 보고는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작은 아이에게는 그의 모든 비즈니스 기술을 무색하게 만드는 단호함이 있었다. 알았어. 그는 서랍장 위에 키를 놓았다. 있을게. 잘했어요. 소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서준에게 전화해서 모든 미팅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비서는 놀랐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지훈 사장님은 그냥 쉬는 날을 갖는 법이 없었다. 남은 하루는 이상하게 흘러갔다. 소희는 약을 다리고 시간을 확인하고 지훈에게 정해진 양의 약을 엄격하게 주었다. 그는 쓴맛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마셨다. 약을 먹는 사이사이에
그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지우는 아이에게 그녀의 삶에 대해 물었다. 내 엄마는 술 마신 지 오래됐니? 그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희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낡은 원피스는 분명히 작아 보였다. 아주머니가 내일 새 옷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다. 오래됐어요. 아이가 조용히 대답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데려가서 구걸하게 시켰어요. 돈을 벌어와야 한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는 몰라요. 엄마는 제가 태어났을 때 떠났다고 했어요. 지후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인생에서 최악의 것만 보니 아이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 저는 구걸하기 싫어요. 소희가 계속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재빨리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학교는 다니니? 지우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아니요. 엄마가 등록 안 해줬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 그가 분개했다. 널 학교에 보내야 해. 그냥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소희가 그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진짜 미소를 보았다. 우선 아저씨가 먼저 나아요. 그러고 나서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세요. 한 달이면 돼요. 그동안 아저씨는 건강해질 거고 우린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지훈이 물었다. 그동안은 공원에 갈 거예요. 아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가 공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네랑 회전목마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 번도 공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지훈의 마음이 아팠다. 7살짜리 아이가 공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자. 그가 결심한 듯 일어서며 말했다. 그들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공원은 멀지 않았고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지우는 소희의 손을 잡고 천천히 보도를 걸었다. 아이는 상점, 진열장, 행인, 차들을 구경하며 연신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소희는 입구에서 멈춰 섰다. 그녀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나무가 늘어선 길, 꽃이 핀 화단,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터.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웃고 있었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아이가 속삭였고 눈이 반짝였다. 가서 그네 타자. 지훈이 그녀를 놀이터로 이끌었다. 그들은 공원에서 이 시간을 보냈다. 소희는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회전 목마를 탔다. 지훈은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 서서 지켜보았다. 오랜만에 그는 기쁨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의 기쁨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덜 진짜인 것도 아니었다. 고맙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소희가 말했다.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지우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매일 소희는 약을 다렸다. 지훈이 제 시간에 약을 마시도록 엄격하게 감독했다. 그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모든 일을 서준에게 맡겼다. 그들은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놀이공원에 갔다. 지우는 아이에게 장난감, 책 등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주었다. 하지만 소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왜 더 달라고 하지 않니? 그들이 카페에 앉아 있을 때 그가 한 번 물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사줄 수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소희가 크로아상을 핫초코에 찍으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제 저한테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도요. 그걸로 충분해요. 일주일이 지났다. 의학이 그에게 선고한 바로 그 일주일. 지우는 아침에 일어나 몸이 좋아진 것을 깨닫고 놀랐다. 최근 며칠 동안 그를 괴롭혔던 통증이 줄어들었다. 숨쉬기가 더 편해졌다. 몸은 어때요? 아침 식사 때 소희가 물었다. 좋아졌어. 지훈이 인정했다. 훨씬 좋아. 제가 말했잖아요. 약초가 효과가 있다고요. 2번째 주가 지났다. 지훈은 날마다 기운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숨 가쁘지 않고 더 먼 거리를 걸을 수 있었다. 악몽 없이 잘 수 있었다. 식욕이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그가 먹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장님, 정말 살아나셨네요. 그녀가 그에게 국을 더 퍼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그가 소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지훈은 거의 건강해진 것을 느꼈다. 기침이 했고 통증이 사라졌다. 체중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소희는 계속해서 그에게 약을 주었지만 이제는 횟수를 줄였다. 하루 3번에서 2번으로 곧 완전히 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거의 다 나았어요. 한 달 후 지우는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에게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의사에게 예약을 했다. 소희도 함께 갔다. 병원에서는 기다려야 했다. 지우는 초조해서 복도를 서성였다. 소희는 의자에 앉아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있었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다 잘 될 거예요.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다. 지우는 엑스레이, CT, 혈액 검사 등 모든 검사를 받았다. 2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그를 진료실로 불렀다. 박지훈 씨. 의사는 컴퓨터 화면의 사진들을 보며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정확히 뭐가요? 지훈이 긴장하며 물었다. 종양이요. 사라졌습니다. 전이 된 것들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에는 사기였는데 지금은 거의 건강합니다. 약간의 병변이 남아있지만 퇴행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저 안 죽는 건가요? 네, 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회복 속도라면 2달 안에 완전히 건강해질 겁니다.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기적입니다. 이래서 의학을 믿어야 한다니까. 지훈이 비웃으며 일어섰다. 그는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소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다. 지훈은 그녀 앞에 쭈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작은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거의 다 나았대. 목소리가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떨렸다. 살려줘서 고마워, 소희야.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아이는 미소 지었다. 이제 학교에 가도 되겠네요. 그녀가 기쁘게 말했다. 지훈은 웃으며 그녀를 껴안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날 바로 그는 소희의 후견인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과정은 몇 주가 걸렸지만 지훈은 시간이나 돈을 아끼지 않았다.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모든 증명서를 모으고 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이의 친모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포기각서에 서명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을 때 지우는 소희를 집으로 데려와 엄숙하게 선언했다. 이제 넌 공식적으로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긴 내 집이고 내가 친딸처럼 널 돌볼 거야. 소희는 그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지우는 그녀를 마주 안으며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좋고 밝은 눈물. 일주일 후 그는 그녀를 학교에 데려갔다. 지역 최고의 사립학교에 등록하고 교복, 책가방, 공책, 교과서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었다. 소희는 행복했다. 매일 아침 지우는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왔다. 그들은 산책하고 이야기하고 웃었다. 아이는 반 친구들, 선생님들,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은 그녀의 성공을 기뻐하며 귀 기울여 들었다. 점차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지훈은 과거, 유진, 배신, 고통을 잊었다. 모든 것이 뒤에 남았다. 앞에는 새로운 삶이 있었다.